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논란을 빚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조금 전 사퇴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면서도 세상이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억울한 심정도 드러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연일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이 관포위 사격으로 북한이 보복을 당하더라도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관포위 사격을 하지 말라는 경고인데 북미 간 대결에 중국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내일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합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육로 진입이 막히자 헬기로 기지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 확정되는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2030년 적정 전력 설비 예비율을 지금보다 최대 2%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력 수요 예측이 크게 줄어들 경우 신규 원전 6기를 짓지 않아도 될 여력이 생기는데 미래 예측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지연됐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부의 소송 취하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오늘 저녁 자진 사퇴했습니다. 임명된 지 나흘 만입니다. 청와대는 어제까지만 해도 박 본부장의 임명 철회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과학계의 반발, 그리고 여권의 반대, 더 크게는 황우석 사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싸늘한 여론이 사실상의 인사 철회를 택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자진 사퇴 형식의 인사 철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오늘 저녁 사퇴의변을 남기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박 본부장은 먼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저를 본부장으로 지명해 주시고 대변인 브리핑으로 또다시 신뢰를 보여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로서 수백 번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었고 국민 모두에게 죄스러웠다며 과거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당시 지방 연구자였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이 임기 중에 일어났다고 해서 논문 사기 사건의 주동자나 적극적 가담자로 표현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본부장은 지난 7일 임명 발표 후 과학기술단체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등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박 본부장은 사퇴를 결정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대통령께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본부장의 사퇴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 만에 청와대와 박 본부장의 입장은 왜 달라졌을까? 박기영 본부장의 자진 사퇴 뒤에는 여론의 반발이 말씀드린 대로 컸습니다. 자, 황우석 사태는 사실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인사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대 교수 300여 명은 과학계를 모독하지 말라며 박기영 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박기영 본부장의 공을 평가해달라고 했지만 과학계의 반발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박 본부장의 사퇴에는 야사당의 목소리가 같았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에게도 공과 화가 있을 것입니다. 승마 산업을 육성하려 했다는 공개적인 논평을 꺼리던 더불어민주당도 물밑에서 움직였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박 본부장이 공직을 맡기엔 부적합하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본부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자 청와대는 본인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해 이번 임명 과정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이번 인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 청와대 인사는 반발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조익식입니다. 북한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역시 결사항전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주목할 만한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강행해서 보복을 당하더라도 중국은 중립을 지키겠다인데, 다시 말해서 미국이 북한을 보복 공격해도 중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끝없이 높아지는 긴장 국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주도적으로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할 경우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다. 중국 환구시보가 북한의 선제 도발에는 돕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타격으로 북한 정권의 전복을 시도한다면 중국은 결단코 힘으로 저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의 행동이 중국의 이익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중국은 어느 쪽에 도움을 주는 지렛대가 아닌 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을 함께 겨냥한 경고인 동시에 북한 누르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논조는 북한을 비호하는 성격이 짙었습니다. 이 매체의 총편집인은 전날 북한의 당근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북한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들었습니다. 중국 동북지역 불안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군은 최근 서해에서 북해, 동해, 남해 3개 함대 병력을 총동원, 대규모 실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상정한 연습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현재 한반도 상황은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서로 교대로 강해 보이기 위해 정세를 끊임없이 악화시키는 옛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홍콩 명보는 미국이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한반도 중립론은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군사 대응과 외교적 대화,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종말, 그리고 북한 국민의 파면을 언급했던 매티스 국방장관은 하루 만에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이틀 전 화염과 분노 발언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는 정색했습니다. People that were questioning that statement, was it too tough? Maybe it wasn't tough enough. They've been doing this to our country for a long time, for many years. And it's about time that somebody stuck up. 북한의 괌 위협에 대해 강력한 보복도 다짐했습니다. Let's see what he does with Guam. He does something in Guam. It will be an event the likes of which nobody's seen before. What will happen in North Korea? 그러면서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공식적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폼페오 CIA 국장,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으로부터 긴급 안보 브리핑을 받은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두고 보자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북한은 긴장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성 발언 이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전쟁의 비극은 파멸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고 협상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극한적 말폭탄 경쟁의 끝은 타협이 될지 군사적 충돌이 될지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이 북미 간 대결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정치부 안희근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희근 기자. 네. 북한이 보복을 당하더라도 중립을 지키겠다. 중국이 오늘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왜 그랬다고 봐야 될까요? 중국은 올 초부터 계속 그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강조해 왔는데요. 대표적인 전략이 쌍잠정, 쌍궤 병행이란 중국의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잠정 중단을 고리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시작하자는 건데요. 남북의 모든 미국을 포함해서 요구를 하면서 뭔가 본인들이 주도를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북한의 괌 포위 사격 계획은 이 같은 중국의 전략을 크게 그르칠 가능성이 큰데요. 무엇보다도 중국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예. 중국 입장이 이렇게 나오면 물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북한에 영향을 주겠죠? 네, 일단은 별 반응이 없지만 중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움직임과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중국은 과거 2003년에도 2차 북핵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송유관 차단을 지렛대로 북한을 육자회담 테이블로 이끈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북한이 계속해서 뭐 소위 말해서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가 됐는데 이 국면에서 어떤 중국의 역할, 이게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현재는 남북 간에 별도의 채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기대를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놓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입장은 안 되는데 예.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입니다. 예. 이 같은 사드 갈등이 한중 간 공조 플레이에도 적잖은 걸림돌이 되고 예.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북한 쪽을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드를 놓고 계속해서 우리 쪽에도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중국 쪽이 이렇게 우리가 협상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미국과는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40여 분간 통화를 했는데요. 한미가 단계별 조치를 투명하고 긴밀하게 공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호한 대응 공조에 대해서 이렇게 협력을 의논을 한 건데 아무래도 미국이 선제 공격이라든지 하는 군사 행동을 우리 입장에서는 옵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트럼프의 이딴 강경 발언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국내 여론도 있습니다. 예. 결국은 북한이 예고한 괌 포위 사격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어떻게 군사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뭐 50대 50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제가 예. 오늘 정부 당국자에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전제 조건이 몇 개 남아 있다 이런 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예. 중국의 압박 등 이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고 예. 북한 역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해서 어떤 그 긴장의 지수를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예. 이걸 또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셈법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오늘 입장이 뭐 환구시보라는 이제 관영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북한하고도 계속 뭔가 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며칠이 고비다. 앞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북한의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한 게 8월 중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열흘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다다음 주 이 시작되는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도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왜냐하면 보통 미국의 전략 자산이 대거 집중되는 이 훈련 기간에는 보통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남은 열흘간의 정세 흐름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다음 주 초에 정세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미 군사 연합 훈련도 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연합 훈련을 불과 한 10여일 앞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하게 돌아갈 것이다. 결국은 월화 다음 주 초가 이제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분석이 되는군요. 정치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네, 정부가 성주 사드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내일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과의 충돌을 우려해서 평가단은 헬기를 타고 부대 내로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민 설득을 계속하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인데 반발은 계속해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내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의 전자파와 소음 측정입니다. 지난 10일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환경영향평가단의 성주기지 육로 진입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헬기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계속돼 육로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4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수송용 헬기 한 대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설득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 강행으로 오히려 주민들 반발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전자파 측정 등의 지역 주민들이 참관을 거부하고 있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도 남을 전망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급락하면서 2320선이 무너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사흘 동안 1조가 넘게 주식을 팔았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열자마자 1.5% 넘게 뚝 떨어진 채 출발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급락한 영향을 크게 받은 겁니다. 2319.71로 장을 마쳤지만 한때 2310선도 무너질 뻔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하루만 6,488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2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북한이 괌을 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발표한 뒤 사흘 동안 외국인이 판 주식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코스닥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6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안정세였습니다. 이번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린 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입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Maybe it wasn't tough enough.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강하게 대립하자 미국 증시 역시 사흘 연속 떨어졌습니다.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환율도 사흘 동안 18.4원이나 올라 1143.5원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촬영 기자들의 성향을 분류한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가 논란입니다. 제작을 거부하는 MBC 기자들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100명이 넘는 기자와 PD가 제작 중단을 선언했고 오늘은 취재기자 8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MBC 보도국 취재기자 81명이 오늘 오전 8시부터 제작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뉴스에서 정부 비판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다거나 또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단식 농성에 대해서는 비난의 내용을 담아서 리포트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기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관리했다. 방송 저널리즘의 한 기둥인 영상 취재 기자들을 사찰하고 탄압했다. 기자들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 그리고 모든 보도국 보직 간부들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시사 제작국까지 포함하면 제작 거부에 들어간 PD와 기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MBC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들은 일부 결방되거나 축소됐습니다. MBC 사측은 어제와 오늘 잇따라 경력 기자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검찰이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곳곳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연 혐의입니다. 검찰은 추 씨가 정경련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관제 데모를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 씨는 2013년 5월 서울 남대문로 CJ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추 씨는 회원 100여 명을 동원한 이 집회에서 CJ가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종북 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 순화동 JTBC 본사 앞에선 손석희 사장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모두 미신고 불법 집회였습니다. 검찰은 추 씨가 이 무렵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벌여왔다고 결론짓고 오늘 추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100m 이내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집회를 한 것도 범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 씨에게 적용했습니다. 2014년 10월 서울역 광장에서 탈북자 단체 회원 3명의 사진과 허위 사실 등이 담긴 전단을 배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추 씨가 전경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박근혜 정권을 위한 이른바 관제 데모를 벌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한 탕기국의 불법 자금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 탕기국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친박 집회에서 40억 원가량 불법 모금하고 일부를 새누리당 창당 비용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회계 문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네, 전국 교육대학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크게 줄어든 초등교사 선발 인원에 반발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지방에는 절대 못 가겠다는 일부 교대생들의 글이 공개돼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정책 실패 인정하고 책임져라.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 5천여 명이 서울역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너무 줄어든 초등교사 선발 정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전체 교원 정원은 3,000명이 넘게 줄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가티오가 발표됐을 때 2,000명이 넘는 초등인원 교사를 적게 뽑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사 선발 인원 대비 올해 졸업하는 교대생의 비율이 1.14대 1인데 정원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강원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초등교사 모집 인원보다 응시 인원이 적었습니다. 서울 등 다른 대도시의 경쟁률이 2에 가까운 것과는 다릅니다. 지방교대생들이 대거 대도시에 응시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일부 교대생들이 익명 게시판에 죽어도 지방에는 가기 싫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들을 보는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특히 실제 교사 정원은 묶여있는 상황에서 합격자 수만 늘리는 것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서울대병원의 남자 교수가 부서장이 주재한 회식에서 동료 여자 교수를 성추행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교수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본교 인사위에 회부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말 병원 내 한 부서의 회식 자리에서 남자 교수 A씨가 동료인 여자 교수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회식 이후 B씨와 함께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B씨는 며칠 뒤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병원 측은 조사를 통해 지난 1일 A 교수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징계가 한 달 만에 내려진 데 대해 이미 예약한 환자를 진료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노조 측은 병원 내 권위적인 문화가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약간 폐쇄적이고 인권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병원 측은 A씨가 학교 법인 소속이어서 우선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법인 인사위에서 별도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네, 무작위로 전화해 결손 아동을 돕는 기부금이 내라고 속인 뒤 12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해외 요트 여행을 하면서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후원자 모집이 한창인 콜센터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들은 새희망 씨앗이란 이름으로 전국에 21개 지점을 차렸습니다. 그리곤 결손아동 후원금을 모은다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상검사 주시는 정도로 해서 도움을 주시면 아이가 여러 가지 학습 물품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공부하는 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지난 3년간 4만 9천 명을 속여 가로챈 돈은 128억 원입니다. 적게는 5천 원부터 많게는 1,600만 원까지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 친구가 마침 이름이 저와 같아가지고 계속 하다도 끊을 수가 없게 이렇게 잘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한 3년 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후원금에 쓴 돈은 2억 1천만 원으로 1.7%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또 해외 골프와 요트 여행 등도 다녔습니다.
경찰은 회장 윤모 씨와 대표 김모 씨에 대해 상습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국 지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올 연말에 확정되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오는 2030년에 전력설비 예비율을 최대 2% 낮추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전력은 신재생에너지, 또 LNG 발전 설비를 확충해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심의위원회가 내놓은 2030년 전력설비계획 초안입니다. 적정 예비율을 수요 예측 오차가 적은 단기 전망에서는 14에서 18%로 잡고 오차가 커지는 중기 이후에는 18에서 20%, 2030년에는 20에서 22%까지 높이는 구조입니다. 적정 예비율은 급격한 수요 변동이나 설비 고장 등에 대비해 발전 설비를 수요량보다 넉넉히 준비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7차 수급 계획을 짜면서 22%로 못 박았던 예비율을 낮춘 건 앞으로 원전이 줄어드는 걸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수리나 고장 예방을 위해 세워두는 기간이 LNG 발전소에 비해 30% 이상 많은데 원전이 줄면 예비 발전소도 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비율이 1%포인트 떨어지면 1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1기를 덜 지어도 됩니다. 최대 전력 수요도 7차 때보다 11.3기가와트 줄어든 101.9기가와트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7기가와트 수준인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를 48기가와트로 늘릴 예정입니다. 새 원전 건설 취소와 노후 발전소의 퇴장을 고려하면 그래도 5에서 10기가와트의 설비가 부족합니다. 위원회는 이 부분은 LNG 발전소를 지어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이렇게 예비율까지 줄어들 경우에 신규 원전 6기를 짓지 않아도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전력 수요 예측이 적절한가, 또 신재생 에너지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2015년 세운 7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원전 6기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대 전력 수요와 적정 예비율이 줄어 새 원전 건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그리고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2기로 모두 8.8기가와트 규모입니다. 여기에 건설 중단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신고리 5, 6호기까지 더하면 11.8기가와트입니다. 새로 최대 전력 수요를 예측하며 줄어든 11.3기가와트와 비슷한 용량입니다. 이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불안해하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선 전력 수요 예측이 대폭 줄어든 것은 그동안 3.4%로 가정했던 GDP 성장률을 2.5%로 낮춰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 경제 성장률을 3%로 잡은 바 있습니다. 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큰데 이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신재생 에너지의 가변성을 고려해 5기가와트만 계획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경제 성장률이나 향후 전기차 수요 등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이철성 경찰청장 또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이 두 경찰 고위 간부의 진실 공방은 최근에는 이전 투구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을 공직기강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경찰 수뇌부의 진실 공방에 입을 열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 최고위층 인사들이 국민들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모습을 주고받는 게 공직자로서 타당한 자세냐며 공직기강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민주화의 성지라는 지방청 게시글의 표현을 이철성 청장이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이 청장은 이를 부인한 가운데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의 다른 비리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이 거세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동반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관련 조치 등을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경찰 최고위층 두 사람의 공방을 공직기강 차원에서 살펴보는 만큼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구석승입니다. 공관병에 대한 소위 갑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대장이 자신에 대한 전역 연기가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냈습니다. 박 대장은 군 인사법상 전역 연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국방부는 조만간 소총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 수입, 그러니까 인세를 추징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뇌물죄 등에 따라서 부과된 2,200억대 추징금 중에 절반도 아직 내지 않았죠. 검찰은 인세에서 받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전두환 회고록 인세를 압류해 추징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 회고록이 출간된 이후 벌어들인 수익금을 전 씨가 아직 내지 않은 미납 추징금으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 씨의 뇌물 및 내란 혐의를 인정하며 2,205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절반 정도인 1,151억여 원만 환수한 상태입니다. 3권으로 구성된 회고록은 권당 2만 3천 원대입니다. 유명 인사들 인세가 판매액의 10%인 점을 고려하면 전 씨의 인세도 권당 2,300원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전국 서점으로 유통된 판매량 등을 파악해 인세를 국고로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일 법원은 회고록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한 등 33곳의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법원 결정에도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수십억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정부는 소송 취하를 포함해서 다른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3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34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면서 삼성물산 등 민간 건설업체에게 정부가 200억 원대의 공사 지원금을 물어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1년 5개월 만에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정부 측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소송 취하를 비롯해 재판 대신 다른 해결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해당 소송의 취하를 공약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재판에서 정부는 주민들과 협상할 시간으로 4개월 정도를 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 측 요청을 2개월로 제한해 받아줬습니다. 주민들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까다로운 추가 조건을 내걸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철회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맞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철회에 전제 조건을 자꾸 붙이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죠. 2달 뒤 최종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그제 발표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넓히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탈모 환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다. 탈모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7살 홍모 씨는 10여 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급속도로 빠져 남모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스스로 위축되는 데다 주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던지는 농담에 상처받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머리가 나는 부수 효과가 있는 전립선 치료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건강보험이 안 돼 약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홍 씨처럼 탈모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줄잡아 500만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탈모 치료는 기본적으로 미용의 영역이어서 이번 문재인 케어에서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조금 책임을 지어주는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용 차원에서만 바라본다면 좀 직무유기가 아닐까. 홍 씨를 비롯한 탈모 환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에선 유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탈모도 질병으로 보고 건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탈모 치료가 미용의 목적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 등 질병으로 인한 탈모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위해서 저리로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거지요. 이 디딤돌 대출 대상도 정부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한 공적 대출인데 엉뚱하게 투자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들어 대출을 받은 뒤 전세로 돌려 시세 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갭투자를 막기 위한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합니다. 디딤돌 대출자는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직접 살아야 합니다. 만약 방문조사 등을 통해 실제 살고 있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물리거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연간 디딤돌 대출 규모는 8조 원 정도입니다. 국토부는 갭투자로 오용됐던 상당 금액이 실수요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편법 대출을 막는 방안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담보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이를 신용대출을 통해 메우려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7월 한 달간 신용대출은 전달보다 4배 증가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12년 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물에 잠긴 미국 뉴올리언스가 큰 홍수로 또 잠겼습니다. 당시 정부의 늑장 대처가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엔 17조 원을 들인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마치 수상가옥 같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로 차는 물속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비가 그친 틈을 타 쓸만한 가재도구를 챙겨보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Everything I own is gone, and everything is gone. This is all I have right there, and that's soaking wet. And that garbage can is full of everything else. 폭우가 내린 지역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12년 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1,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당시 시정부는 우리 돈 17조 원을 투입해 배수 시스템을 재정비했지만 이번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That some parts of our system did not operate as they should have. More specifically, we had some pumps out of service and there were some power generation issues that impacted the Sewage and Water Board's ability. 수도 당국은 지난 주말 폭우가 집중됐을 때 배수 펌프 121개가 모두 작동했다고 밝혔으나 금세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10개 이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벌어진 인재였던 겁니다.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피해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시 주요 간부들은 사태 수습 후 사퇴를 약속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구소연입니다.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에 오염된 달걀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된 국가들의 달걀은 국내에 수입되거나 유통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입 가공식품에 포함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7개월 아이를 키우는 이상경 씨는 요즘 가공식품을 살 때 성분과 원산지를 특히 유심히 봅니다. 유럽의 살충제 오염 달걀 논란으로 혹시나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요즘 수입 과자나 가공식품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유럽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아이 엄마로서 굉장히 좀 불안해요. 서유럽에서의 달걀 파문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소비자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부터 국내 편의점 업체들과 마트, 백화점 등은 벨기에, 네덜란드의 와플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통관 단계의 유럽산 달걀과 가공품, 그리고 닭고기를 정밀 검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산 오염 달걀로 만든 과자나 빵 등을 섭취해도 함유 비율이 크게 낮아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지난 6월 충남의 한 바닷가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해보니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리고 전처와 아들이 저지른 살인이었습니다. 어한이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2일 충남 서천군의 한 갯바위에서 58살 김모 씨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는 가족들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는 이혼한 전 부인, 20대 아들과 함께 여행을 온 상태였습니다. 단순 익사사고로 처리될 뻔했지만 해경이 사고 당시 조수간만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모의 실험한 결과 수심이 10cm 이내로 떠밀리거나 그 외부의 힘이 아니면 도착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특히 숨진 김 씨 앞으로 1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보령해경은 전처와 아들이 김 씨의 목덜미를 잡고 수면 아래로 강제로 넣어 익사시킨 뒤 사고로 위장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들은 평소 김 씨가 가족들에게 책임감이 없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었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보령해경은 전처와 아들을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일 범행위장과 보험 청구까지 공모한 보험 설계사도 함께 긴급 체포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시민 20여 명이 나서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버스는 노선을 이탈해 병원으로 달렸고 그동안 승객들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달리던 시내버스 의자에 앉아있던 20대 청년이 점차 목을 뒤로 젖히며 의식을 잃어갑니다. 주변 승객들이 위급 상황을 알리자 버스기사가 차를 세운 뒤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어 승객들이 청년을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옆에 있던 승객들이 그거 막 팔, 다리 주물러주고 의식 돌아왔는지 계속 확인도 해주고. 그런데 구급차를 기다리기 위해 멈춰선 버스가 갑자기 노선을 이탈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인근 병원으로 청년을 직접 데려가자고 승객들이 요청하자 버스기사가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노선 이탈은 또 됩니다.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혹시 119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승객분들이 더 괴로우신 거라요. 약 10분 뒤 119 구급대보다 먼저 병원으로 옮겨진 청년은 곧 의식을 되찾았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역할 분배가 잘 됐던 것 같고요. 승객분들하고 기사님들이 잘 대처를 해주셔서 2차 피해가 안 일어났었고요. 이후 대다수 승객들은 노선을 이탈한 버스 기사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버스를 타고 각자 가던 길을 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가상현실 체험기기 VR이 지난해부터 본격 상업화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항공기처럼 꾸민 VR 공간이 일본 도쿄에서 인기입니다. 지상에서 하늘을 날며 여행하는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건데 안전벨트도 매야 합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シートベルトを締める際は左右の留め具についている金具を差し込み腰の低い位置にしっかりと締めてください. 승무원의 안전교육이 끝나자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합니다. この飛行機は間もなく離陸いたします. 그러자 승객들이 VR 헤드기어를 씁니다. 와인을 곁들인 기내식은 진짜 1등석 못지 않습니다. こだわりました。一つ一つにシェフをつけまして 도쿄 한복판에 있는 가상현실 체험관 퍼스트 에어라인입니다. 이용객들은 비행기 내부를 그대로 꾸며놓아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문을 열었는데 예약하지 않으면 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상에 앉은 채로 런던 아이에서 이탈리아 콜로세움까지 갈 수 있습니다. コンセプトとしましてはファーストクラスに乗って海外旅行を疑似体験するっていう風な形の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空間になっております. 일본 니케이 비즈니스는 2025년까지 세계 VR 시장 규모가 8조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VR 기기로 수업하는 학교도 등장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고용주에게 받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5.18 단체 등이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 분석 결과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광복절에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에 소녀상이 추가로 세워집니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 건립된 소녀상은 11개로 늘어납니다. 서울시 소녀상은 시민들, 특히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피자가 고속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 인근 고속도로에서 냉동 피자를 싣고 가던 대형 트레일러가 뒤집혀 피자 상자 1000여 개가 도로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을 막고 피자를 치워야 했습니다. 네, 영원한 홈런왕 이승엽 선수가 우리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은퇴 투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대전구장을 찾아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구장에선 이승엽을 떠나보내는 작별 행사가 이어집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은퇴 투어의 깜짝 선물은 이승엽의 좌우명을 적은 현판이었습니다. 한화 선수들은 응원 메시지를 담은 베이스를 선물하며 영웅을 맞았습니다. 팬들은 환호와 갈채로 이승엽과 작별을 아쉬워했습니다. 라이언킹 이승엽이 걸어온 길은 곧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프로야구 최초로 통산 450 홈런을 달성했고 1300득점 달성도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최근엔 15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까지 달성하면서 남다른 꾸준함을 과시했습니다. 어린이 팬들과 만남은 은퇴 투어를 시작한 이승엽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기 때는 아마도 많이 슬플 수 있겠지만 그저 매 경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영원한 홈런왕 이승엽의 타격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단 37경기가 남았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혜미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의문의 미국행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갑자기 다니던 법무법인을 그만두고 미국 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간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건가요? 본인이 직접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펌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미국에 출국을 한다면서 퇴사한 것으로 그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저희 취재진이 직접 오늘 자택을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요. 보시죠. 그러면 미국에는 뭐 언제쯤 가신대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가시는 건 가시는 거세요? 네. 가긴 간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집 관계자, 집에 계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지금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과 아주 직접 관련이 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던 상황에서 출국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 논두렁 시계 사건이 여러 가지 조사 대상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에요. 노 전 대통령 수사 진행 중에 언론에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로부터 열흘 뒤에 노 전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때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게 이인규 전 중수부장과 그리고 또 그 밑에 주임 검사가 우병우 전 수석이었습니다. 처음에 보도는 이제 한 방송사가 처음에 그 논두렁에 버렸다. 검찰 진술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다라고 한 뒤에 뭐 여러 가지 논두렁에 시계 찾으러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든지 뭐 이런 그야말로 이제 흥미 위주 기사가 많이 났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는 뭐 국정원 얘기는 없었고 그렇죠. 검찰이 일부러 망신 주기 위해서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랬는데요. 예. 그 이후에 2015년에 이 전 중수부장이 한 언론과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당시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이제 그러니까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다라고 예.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향신문 보도인데 당시에는 정식 인터뷰는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 밝히겠다. 네. 근데 지금이 그 때가 아닙니까?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에서 정식으로 이 논두렁 시계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돌연 미국행을 결정하면서 굉장히 의혹을 낳고 있는 셈인데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게 지난 6월 말입니다. 이 전 중수부장은 그로부터 얼마 뒤인 7월 중순에 이제 로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신이 지쳐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퇴사 인사 메일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감찰반에서 일단 면담은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뚜렷한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국정원이 주도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감찰반 그 면담 때도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얘기는 계속 한 거군요. 네. 자, 근데 이게 그러니까 논두렁 시계 사건 이게 결국은 노 전 대통령 수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당시에 그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오늘 그런 주장도 나왔죠. 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바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주장을 한 건데요. 일단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원장 빼고 셋 중에서 한 명만 남겨놓고 교체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돌았어요. 그때 거기서 국세청에서 하여간 박연차 수사를 하면서 박연차를 잡으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잡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왜 그럼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정 전 의원은 당시에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이 굉장히 강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좀 그걸 제압하겠다는 인식이 있었던 걸로 추측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권력기관, 이른바 권력기관에서 앞다퉈서 이 문제를 다뤘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게 적폐청산 TF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조만간 진실이 밝혀지겠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반장 노리는 반장 친구입니다. 누굽니까? 네, 국민의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현주 수석 얘기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들어보시죠. 저 이현주는 한 번도 모호한 태도로 우리 당원들을 헷갈리게 한 적이 없는 강단 있는 정치인임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국민의당을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혜미 기자 얘기한 대로 보면 반장이 안철수 전 대표고 반장 친구가 이현주 의원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 출마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또 지지를 선언하면서 탈당을 했었던지라 많은 민주당에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안 전 대표를 돕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대선 전에 이 수석이 안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 장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좀 확인을 하시죠, 먼저.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어서 우리 정치판이 대격변이 일어나고 도와주십시오. 저기 이제 대선 전에 대선 선거운동할 때죠. 그렇습니다. 대선 후에도요 변함없는 지지를 보이면서 당내의 친안철수계로 분류가 됐습니다. 안 전 대표가 지난 3일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현주 의원은 계속해서 이제 안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돌려서 표현을 했는데요. 당시에 달라진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면 돌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불과 며칠 전에도 안 전 대표가 선당 후사를 말했는데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당 현역 의원 중에서 안철수 전 대표 출마를 저렇게 지지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중에 한 명이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겁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래서 안 전 대표와 사이가 틀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이현주 의원의 답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같은 방향을 크게 보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동지적 관계다. 그런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국민과 당원을 위한 도리다. 반장의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가냐? 제가 얘기한 거고요. 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한 거군요. 반장 그렇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나는 잡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반장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가냐? 네. 예. 그러니까 반장 친구가 나갔는데 네. 선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전대표 측으로서는 약간의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기존의 호남의 정동영, 천정배 후보와 비호남 안철수 대표의 그런 구도에서요, 이 자자 구도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안전대표의 과반 득표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예. 이 당원 51%가 호남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 지지층이 아무래도 이현지 의원과 좀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대표의 표가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추측인데요. 일단 안전대표 측은 그 당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안전대표의 당선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대표로서는 중요한 우군이었는데 네. 경쟁자가 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 전라 내륙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주말 동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가 넘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는 날이죠. 주제는 한반도 8월 위기설, 해법은 있나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